한겨울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왕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침상 아래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명종은 놀라서 뛰쳐나왔고 간신히 화를 면했죠. 놀라운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명종은 같은 일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경복궁의 면적은 43만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4만 평이 넘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엄청난 시스템이 필요했죠.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조선 궁궐이 겨울을 난 방법과 그 숨겨진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4만 평 궁궐을 데우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양 주변의 산만으로는 부족했죠. 땔감은 멀리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시선배라는 전용 운송 수단이 있었습니다. 시선배의 시는 뗄나무 시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땔감을 실어 나르는 배였죠. 경기도와 강원도의 깊은 산에는 시장이라 불리는 땔감 채취지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곳에서 나무를 베어 강가로 운반했고 시선배의 실어 한강을 따라 내려보냈죠. 시선배가 도착하는 곳은 마포나루와 용산나루였습니다. 지금의 마포구와 용산구 일대죠. 이곳은 조선시대 최대의 땔감 집산지였습니다. 나루에 도착한 땔감은 다시 소달구지에 실려 궁궐로 옮겨졌죠. 경기도에서 오면 며칠, 강원도에서 오면 열흘 이상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백성들의 부역이었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도, 강가로 운반하는 것도, 배에 싣는 것도, 다시 궁궐까지 나르는 것도 전부 백성들의 몫이었죠. 세금 대신 노동력으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땔감이 궁궐에 도착하면 그 다음은 어땠을까요? 궁궐 안에는 체계적인 난방 관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궁궐의 난방 업무는 크게 2부류가 담당했습니다. 먼저 화방라인이라 불리는 전문 궁녀들이 있었죠. 이들은 어떤 나무를 언제 얼마나 넣을지, 불의 세기를 어떻게 조절할지 판단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잘못하면 화재가 나거나 방이 너무 뜨거워지거나 반대로 추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을 떼는 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무술이었죠. 경국대전에 따르면 무술인은 각 처소의 물깃기와 불떼기 등 자벽을 맡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식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민간의 아낙네들 중에서 뽑혀 궁궐로 출퇴근했죠. 아청색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허리에는 출입증인 패를 차고 다녔습니다. 소주방이나 세답방처럼 노동이 필요한 처소에는 각각 대여섯 명의 무수리가 배치되었습니다. 난방은 보통 음력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4절기 중 입동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불을 떼기 시작했죠. 땔감 관리에도 까다로운 규칙이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아무나 쓸 수 없었죠. 연기가 많이 나는 나무는 금지였습니다. 왕과 왕비가 연기 냄새를 맡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침전에서는 냄새가 적은 연료만 허용되었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불을 지피는 시간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의 기상 시간에 맞춰 방이 따뜻해야 했고 취침 시간에는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해야 했죠. 이 모든 것이 무수리들의 책임이었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문책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는데 왜 왕의 침실에서 불이 났을까요? 조선 전기의 온돌은 지금 우리가 아는 온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쪽구들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침상 아래에 화로를 넣어 따뜻하게 하는 구조였죠. 문제는 나무로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을 다루다 보니 화재 위험이 높았습니다. 명종실록 1563년 2월 5일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진하가 전하, 간밤에 침실에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놀라셨을까 염려됩니다 라고 아래자 명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에도 겪어봤던 일이라 적응됐소. 왕이 침실 화재를 2번이나 겪었다는 뜻입니다. 더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1553년 명종실록에는 경복궁 강령전이 전소된 기록이 나옵니다. 환관 박한종이 하인에게 방에 습기가 많으니 불을 바짝 떼라고 시켰죠. 하인은 너무 뜨겁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 확인하려 했지만 박한종은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왕의 침전이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위험했는데 온돌은 어떻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걸까요? 18세기에 쓰인 청성잡기라는 책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인조가 김자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도성을 둘러싼 산에서 계속 산불이 나니 걱정이다. 김자점이 답했죠. 그건 산에 소리피 수북이 쌓여서입니다. 도성 사람들에게 온돌을 허락하시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소립과 마른 장작을 수거해 갈 테니 저절로 화재 걱정을 덜게 될 겁니다. 인조가 이를 받아들여 한양 사람들에게 온돌을 허락했고 그 뒤로 온돌이 대대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산불 예방이 온돌 대중화의 계기가 된 셈이죠. 하지만 더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17세기 말부터 조선의 소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1500년부터 1750년까지 조선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2도에서 3도나 낮았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시기에 무려 28,000건의 천변지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리가 일찍 내려 추수를 눈앞에 둔 작물이 죄다 말라 죽고 계란만 한 우박이 내려 성한 곡식이 없었습니다. 1670년 경신대기근과 1694년 을병대기근으로 각각 100만 명 이상이 죽었죠. 이런 상황에서 나무 아끼겠다고 온돌을 못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온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온돌이 퍼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땔감이었습니다. 특히 궁궐의 땔감을 조달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었죠. 1662년 1월 16일 현종실록에는 신하 정태와의 상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 제가 듣기로 여러 부역 중에서 뗄나무 베어 나르는 일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현종은 결국 궁궐의 온돌방 숫자를 줄이도록 하세요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1681년 숙종실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하 이단아가 예전 대궐의 방들은 대개 마룻바닥이었는데 지금은 온돌방이 너무 많아져서 땔감과 숯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아뢰었죠. 숙종도 결국 온돌방을 줄이라고 명했습니다. 왕까지 나서서 온돌방을 줄이라고 명령할 정도였으니 땔감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을 나려면 불을 안 뗄 수가 없었고 명령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1904년 조선을 방문한 스웨덴 기자 아손 그랩스트의 기록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에서 땔감은 건초, 나무까지, 마른 나무십, 가축들의 배설물 등 닥치는 대로 이용됐다. 땔감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탓에 연료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도시의 경우 1인당 수입의 4분의 1을 땔감을 구입하는 데 썼다. 월급의 25%를 난방비로 쓴다는 뜻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매달 75만 원을 난방비로 쓰는 셈이죠. 그런데도 궁중에서는 땔감으로 나무만을 고집했습니다. 1704년에는 말똥을 말려서 땔감으로 쓰려다가 처벌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료가 부족한 판에 대안을 찾으려 했는데 오히려 벌을 받은 거죠. 궁궐 안은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 백성들의 겨울은 완전히 달랐죠. 중종실록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도성에서만 얼어 죽은 사람이 무려 100여 명이나 되었다. 한양 도성 안에서만 100명이 동사했다는 뜻입니다. 영조실록에도 궁궐을 수비하는 군인이 16명이나 얼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궁궐 바로 앞에서 경비를 서던 군인들조차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추위에 취약했을까요? 소못조차 제대로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479년 성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평안도 백성 중 누구도 소못을 입은 이가 없다. 목화는 따뜻한 삼남 지방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북쪽 지방 백성들은 소못 구경조차 어려웠죠. 18세기 학자 황윤석이 쓴 이재난고에 따르면 고급 소못은 4냥, 보통 소못도 2냥이었습니다. 당시 머슴의 한 달 수입이 7냥 정도였죠. 식구가 많았던 당시에 온 가족이 소못을 입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무수리들이 밤새 불을 지피고 왕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궁궐 담장 바로 밖에서는 백성들이 얼어 죽어가고 있었죠.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른 겨울이 있었습니다.
온돌이 보급되면서 조선의 산은 점점 헐벗어갔습니다. 고려 시대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죠. 12세기에 쓰인 고려도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려는 삼림이 워낙 풍부하여 따로 나무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필요할 때 산에 가면 얼마든지 땔감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500년 뒤 조선 후기의 기록은 완전히 다릅니다. 1901년 독일인 지그프리트 겐테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과 그 주변은 헐벗은 산림으로 암담하고 황폐한 모습이다. 이 도시는 500년 동안 끊임없이 벌목을 했으니 지금 이렇게 완전히 헐벗고 황폐화된 것이다. 조선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금산과 봉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특정 산의 벌채를 금지했죠. 서울의 경관을 보호하고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1395년 태조실록에는 산림 황폐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봉산이 늘어날수록 백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산에서 더 많은 나무를 베어야 했고 18세기 후반이 되자 산림 황폐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산이 민둥산이 되자 다른 문제도 생겼습니다. 비가 오면 토사가 쉽게 밀려와 개천을 메웠죠. 결국 영조 때는 청계천에 토사를 걷어내기 위해 준천사라는 관청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조선 후기 외국인들은 온돌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들에게 온돌은 신기하면서도 고문에 가까운 경험이었습니다. 1897년 영국인 이사벨라 비숍의 기록입니다. 여관방의 평균 온도가 섭씨 33도 정도였으며 자주 그 이상으로 올라갔다. 너무 숨이 막혀 문을 열었더니 주인이 급하게 소리치며 닫았다. 호랑이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지금 방 안의 온도는 40도다. 스웨덴 기자 그랩스트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밤에 펄펄 끓는 방바닥 위에서 마치 빵처럼 구워져 지내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러시아인 카르네프는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인들은 손님을 더 융숭이 대접하고자 할 때 방바닥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하지만 그런 방바닥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거의 고문과도 같았다. 외국인들에게는 고문이었지만 추위에 익숙한 조선인들에게는 극락이었던 거죠. 조선의 온돌은 분명 세계적으로 뛰어난 난방 기술이었습니다. 바닥 전체를 고르게 데우는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기술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도 분명했습니다. 왕의 침실에서도 화재가 났고 궁궐 전각이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뗄나무꾼의 부역은 가장 힘든 노동이었고 왕들은 몇 번이나 온돌방 숫자를 줄이라고 명해야했죠. 수입의 4분의 1이 땔감 값으로 나갔고 조선의 산은 500년에 걸쳐 닌둥산이 되어갔습니다. 궁궐 안은 따뜻했지만 궁궐 밖에서는 도성에서만 100명이 넘는 백성이 얼어 죽었습니다. 궁궐 담장 안과 밖의 겨울은 완전히 달랐죠. 따뜻함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건 산과 백성들이었죠. 이 독특한 온돌 문화는 결국 오늘날 한국의 바닥 난방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